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명박 저격수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지금 2차 피해가 큰 문제죠. 안희정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2차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또 개헌 논란 여야 의원과 함께 토론해 보겠고요.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남긴 위대한 연구 업적 과연 무엇인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오늘은 살짝 순서를 바꿔서 뉴스 사이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름이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올라 있어요. 네.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홍준표 대표가 이전 처장은 경실련 창립 멤버고 박 시장, 박원순 시장은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네. 누구보다도 박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석연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영입 인사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오면은 후보 자리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전에도 뭐 누구 이름 나왔다가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홍정욱 헤럴드 경제회장 등 즉각 안 나간다. 접촉한 적 없다. 네.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예. 자, 이번에 어떻게 될까? 그때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예. 당사자인 이제 이석연 전 처장이 홍 대표에게 직접 요청받은 거 맞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주변의 보수원로부터 젊은 층까지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반대가 훨씬 심하다. 하하. 정치보다 시민운동을 지키라는 요청이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주 중에 결정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오늘 멘트까지는 좀 부정적인 게 많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못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만류해서 못하는 거고 하면은 주위에서 만류하지만은 내가 큰 결단으로 이 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아마도 전략 공천까지 쫙 가는 거겠죠. 또 거론되는 인물이 한 분 더 있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현직 대학 교수인데 최근에 명예퇴직 절차를 밟으셨다고 그래요. 예. 출마하려고. 예. 그럼 이분이 이제 나가면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석연, 김병준 이 두 사람 정도면은 예. 누구 한 명을 날리기는 아까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뭐 전략 공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때요 지금? 이게요. 한국당 경우에 수도권, 영남권, 기타 이렇게 나눠보면 될 텐데 수도권은 서울은 방금 말씀드렸고 경기, 인천은 경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직 단체장들이 여당 인사들한테는 밀리는데 야당 내 경쟁자들하고는 격차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남경필, 유정복 그렇죠. 그냥 나간다. 이분들이 뭐 홍 대표하고 원래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고 네. 영남권을 보면은 경북은 그 도지사가 3선을 취해서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 강세 지역이래 가지고 여기는 말 그대로 경선다운 경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대구나 울산도 현직 시장이 워낙 세요. 예. 이제 부울경으로 가면은 부산도 이제 서병수 시장이 좀 세고 경남은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대행 체제인데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홍준표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지사 때 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라고 있는데 뭐 이쪽을 생각한 모양인데. 근데 윤한홍 의원은 안 하겠다면서요? 네, 정작 손달을 치고 있죠. 나머지 지역은 어때요? 호남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충청권은 안희정지사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하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인재, 이왕구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완전 올드보이 이름 또 나오네요. 거물은 거물인데 이제 좀 올드보이죠. 인재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인물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게 아까 남경필, 유정복 두 사람 말씀드렸지만 홍 대표가 처음에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경선도 안 붙이고 전략공천으로 뭐 배제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서시장도 막 받아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현역 광역단체장이 있는 곳에는 거의 현역을 다 내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나하고 친하고 말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관급 출신이고 이분이 뭐 지금까지 공적인 삶을 많이 살았는데 도덕적인 부분으로 시비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적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고 대중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문제인데 예. 얼마 전에 뭐 배현진, 길환영 이런 분들 영입했을 때보다는 MBC, KBS 출신. 그렇죠. 긍정적 평가가 많죠. 전문성, 이력, 정체성, 도덕성 면에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석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리든지 한번 내놓을 만한 카드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분도 고민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큰 거죠. 그리고 이게 예. 물 밑에서 진행되다가 조용히 안 되게 되면은 타격이 덜한데 이건 지금 뭐 다 오픈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 1위 돼가지고 네. 이석연이 누구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중 결정한다고 그렇죠. 그랬죠?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부분 혐의 부인했다고 하죠. 자, 이분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BBK 사건 때부터 이른바 이명박 저격수로 불렸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쭉 저격해 오신 분이 검찰 앞에 섰어요. 그 소회가 어떠세요? 11년 만인데요. 11년. 네. 2007년 제가 6월 11일 날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었는데 네. 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로 저를 위로하고 지냈던 11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때가 오긴 오더군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만 쭉 했다는데 예상했던 바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너스레를 떠는 데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하하,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이 뭐 방어가 되지. 예. 거기서 만약에 뭐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목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겁도 상당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요? 네. 겁이 많습니까? 겁이 많습니다. 네. 민주주의 파괴하는 역대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이다. 최측근 이재호 전 의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 보복이라 함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검찰이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을 부풀려서 네. 침소봉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11년 동안 탄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예. 이런 게 정치 보복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와서 불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뇌물수수로 돈과 관련된 개인 비리 혐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측근의 고백과 양심 선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 소환은 사실 확정 단계라는 점. 예. 이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저는 사실 너무 어불성설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재호 전 의원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줄곧 증거가 네. 없지 않느냐. 증거가 그냥 증거는 다 증언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포 빌딩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요. 네. 어제 그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이 이 자료를 들이미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 이러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또 하나의 연극이죠. 네. 네. 그 물증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이거 난 모르는 거다, 보고받지 못했다, 내지는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그런데 보고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보고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 김백준, 또 비서실에 있는 김희중, 뭐 이런 측근들, 예. 또 그 누나의 아들 김동혁, 이제 여기 이 3인방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부인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중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도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네. 뇌물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MB를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여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 MB의 신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검찰총장의 결정일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마 내일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검찰총장한테 예. 수사 결과를. 예. 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정도를 걷는다면 청구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정도를 걷는다면 청구하는 게 맞고요. 검찰총장이 신병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사실은 빙산의 일가가 아니냐는 또 시각이 많습니다. 뭐 자원외교 문제, 4대강 문제, 댓글 부대 문제, 또 최근에 그 롯데타워 특혜 문제 등등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야죠. 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불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수사가 종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그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그러니까 그 봐주고 네. 누구는 뭐 높은 사람이니까 좀 덜하고 이런 어떤 그 고무줄 잣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한다는 거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해는 저는 합니다. 네. 예. 네. 이해는 한다. 거기까지군요. 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고뇌 속에서도 정도를 걷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이런 범죄 혐의는요. 예. 측근들이 아무도 그 집 앞에 오지 않을 정도로 예. 이 너무 부정부패와 개인의 비리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국가를 너무 사유화하고 개인 회사화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엄단해야 된다.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예. 네. 그 11년 동안이나 참 악연을 이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11년 전에 그 2007년 12월 선거를 얼마 앞둔 바로 그 시점에요. 저를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이렇게 네.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답할지 답은 안 하실 것 같은 게 안 됩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죠. 첫 피해자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김지은 씨와 달리 이 두 번째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지금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김지은 씨에 대한 비방, 음해 글이 지금 온라인에 퍼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안희정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난 3월 8일 1차 성명서에 이어서 또 2차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익명을 요청하셨고 불가피하게 음성도 좀 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지은 씨랑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함께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하셨고? 예. 가까우셨나요? 예,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충남도로 가서 일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서 일하는 사이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셨나요? 예, 계속 연락을 하고 주고받던 그런 사이입니다. 네. 지난번 성명에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어떤 제보들이 왔습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2차 가해 내용, 그러니까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들과 음해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닷새 동안 거의 수천 건을 받았어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 가계정으로 이렇게 매크로를 돌려서 한 흔적들이 보이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여러 그 매체들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예. 그렇다면 김지은 씨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악성 댓글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그 허위 사실들이. 네. 근데 그 말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그 사실들을 비틀어서 허위 사실로 만들어서 유포를 시킨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댓글을 유포시킨다고 추정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이 상황이 합의에 의한 불륜이다 라고 몰아가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제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좋아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 4번씩이나 그렇게 당할 수 있느냐. 또 새벽에 왜 혼자 거길 가느냐. 뭐 이제 이런 댓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이 어떤 일을 하고 캠프가 어떤 조직이고 뭐 도청이 어떤 조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행비서라는 건 정말 24시간 다 따라다녀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여자가 수행이라서 문제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지사가 와라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김지은 씨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을 그만둔다 한들 내가 누구에게 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피해 보상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그냥 떨어지고 말겠구나.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물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알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김지은 씨와 연락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간의 신경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한국에서는 살 수 있겠냐. 내가 뭐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취직이 되겠냐라는 그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김지은 씨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업무가 힘든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안희정에 대한 믿음이 컸고 그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이 안희정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김지은 씨가 무슨 사생팬이라서 안희정한테 뭐 따라다녔다? 수행이라는 거는 사생팬이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발탁을 하는 거죠. 김지은 씨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안희정에 대한 팬심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죠. 정치인에 대한 존경심은 있고. 그런데 연애 감정, 사사로운 감정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김지은 씨라는 사람은 캠프에서 일할 때도 성실한 걸로 정평이 나 있었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했다는 거는 그건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모욕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일이 터지고 나자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그 당시 캠프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성폭력적이었다 이런 또 이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캠프라는 조직과 도청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만큼 권위적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노래방에서 저희가 성명서에 낸 것처럼 노래방에서 뭐 허리를 감싼다든지 뭐 그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앉아서 더 있다 가라라고 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 다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그 성명서를 냈더니 캠프 사람들을 다 뭐 범죄자로 가해자로 만들 셈이냐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그랬습니다. 최근까지도 김지은 씨와 연락하고 계시죠? 김지은 씨는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라든지 김지은 씨가 보호받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심경이 어떻답니까 지금?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불안해하고 아무래도 2차 가해 내용 중에서 보면 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너무 힘들어하죠.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아까 누군가 즉 그 불륜에 의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악성 댓글들을 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2차 가해 내용들을 생산, 유포 및 확산시키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정말 악의적으로 이 상황을 꼬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김지은 씨처럼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고 이런 충격과 자극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올바르게 바로잡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 잘못된 일을 계속하려고 그런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시는 건지 전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을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폭행이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 분 만나봤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단비잖아요, 단비. 네, 맞습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죠, 단비가. 네, 단비가 내렸죠. 가뭄이 계속되는 중에 내려서 더욱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현재 내륙은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일부 남해안 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아직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와서 피해도 좀 있죠?
네, 폭우가 남해안에 집중됐는데요. 부산 연제구에서는 4차선 도로인 원륜 교차로가 침수돼서 한때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침수됐던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번 비는 밤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뭐 어제보다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오늘 날씨도 포근했어요. 네, 이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전국 최고 기온이 12도에서 20도로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관람객들이 무려 반팔 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바이애슬론 코스 주변이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닥을 드러내서 시설 보강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걱정이에요. 너무 따뜻한 것도. 다음 소식이요. 네, 서울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6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꼽혀 네티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 몇 개 도시 가운데 6번째인 거예요? 네, 133개 도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와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경제 분석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전 세계 생활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네. 식품과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항목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고요. 싱가포르가 5년 연속 1위,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추리히가 공동 2위였습니다. 네. 네, 특히 서울은 뉴욕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50%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이고. 네, 빵 1kg의 평균 가격이 약 15달러로 싱가포르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네, 이런 물가 소식에 네티즌들 반응 좋았을 리 없겠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점점 살기 힘들다라는 댓글에서부터 이게 다 부동산 때문이다. 좀 좋은 걸로 6위를 해봐라. 이런 댓글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가별 행복지수도 또 발표가 됐죠. 네, 북유럽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고요. 한국의 행복도는 전 세계 156개 나라 가운데 57위였습니다. 네. 네, 오늘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GDP와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부패 인식도 등을 기준으로 이런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7등. 네. 주요 국가들하고 좀 비교해 주시면. 네, 미국은 18위, 영국 19위, 그리고 대만이 26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일본 54위, 중국 86위였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삶의 질이 높은 핀란드가 너무 부럽다라는 반응에서부터 못 벌고 못 쓰는데 57위라니 라는 푸념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7위도 너무 높게 매겨진 거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재가 될 때까지 영혼을 태운다는 뜻이죠. 태움. 이 태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태움 반대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한 대형 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없애자는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말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들에게 태움 반대 배지를 배포했습니다. 문구가 다양한데요. 태움 금지, 욕설 금지, 반말 금지, 상호 존중 등등 여러 문구로 제작이 됐고요.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문구는 반말 금지였고 인격 모독 금지가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간호사들끼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아울러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브란스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조가 태움 반대 배지를 제작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배지를 가슴에 달면 적어도 나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다른 병원 간호사들도 함께 배지 달기에 동참한다면 그 의미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이참에 태움이라는 이런 안 좋은 관습이 완전히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단어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둘 다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개헌 문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시는지 박용진 의원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정작 참담한 건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그냥 형사 사범으로 어떤 단죄 선상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 뭐 참담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권력형 비리, 국고의 사적인 유용, 또 뇌물 등의 범죄는 어떤 권력자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 또 해외 어떤 시선을 생각할 때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긴 역사적 안목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부와 들어서서 앞의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 재판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최고 통치자의 어떤 사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중국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중국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를 평가할 때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공이 많으냐 과가 많으냐 이렇게 따지는데 모택동이 많은 노후의 가오를 저질러서 대약진 운동을 잘못해서 3천만 명이 굶어 죽도록 했는데, 또 문화대혁명을 취재를 했죠. 중국에 어려움을 줬는데 등소평이 모택동 격하운동을 하자는 당내 지도자들 주장에 대해서 모택동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공이 7이고 과가 3이기 때문에 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적 처리가 엄정하게 되는 것과 달리 별도로 그 시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는 끊임없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잠깐만요. 백승주 의원 마무리하시고요. 국민들도 역사적 계승과 이 포용의 리더십, 이런 틀 속에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따질 것 따지고,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 바로 말씀하세요. 백 의원님 조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반론을 덧붙이면, 그렇다고 모택동이 뇌물 받아 먹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모택동이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적인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또 국고를 또 탕진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은요, 그 뇌물 받아먹은 공직자는 다 처벌해요. 아주 그냥 지금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박수가 지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4대강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개의 어떤 혐의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와 부정부패, 뇌물 이것과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정책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철학적인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가시던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런 교훈도 못 남길 것 같은데요. 또 다음에 무슨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도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성격이 부정부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백승주 의원. 이후에 이런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깁시다. 사후처리하고 그 시절에 있던 통치자들의 역사적 평가는 구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역사가들은 정치적 수사, 정치적 보복, 정치 재판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 대목은 그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자, 개헌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는 개헌안을 21일경에 국회에 던지는 발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우선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개헌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예. 또 당연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개헌특위라는 걸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났고요. 그 1년 동안 어떤 내용도 합의도 제대로 못한 채로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나설 때까지 네. 진전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하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니만큼 이제 와서 좀 늦었습니다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시는 만큼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빠른 입장 정리를 좀 하셔서 여야 간의 협상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도 굳이 21일 날 발의를 안 하고 좀 늦출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이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은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개헌안을 결정한 상태인가요? 예, 해놓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당론이 언제쯤 결정됩니까? 우선 백승주 의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당론 확정은 되고 있지 않고요.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의가 개헌으로 이어지려면 그 후속 절차를 염두에 둔다면은 철저히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발의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인원만 116명입니다. 그럼 내놔도 안 된다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지지를 못 끝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개헌하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것인지. 그래서 국회가 지금 개헌 논의를 6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와중에 불쑥 이렇게 내놓는 것은 지금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국회 무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 의결을 위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월 10일 이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이게 되는데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근데 백승주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신용만 하지 말자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찬성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개헌특위가 작동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2달 전인 3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가지고 개헌안 대선 때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 붙이자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론도 없이 그러면 개헌만 투표하자고 그러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졸속적인 개헌이다. 그리고 반문 연대를 하기 위해서 야당들 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은 왜 작년 3월 15일 날은 개헌안을 빨리 투표하자고 얘기를 했냐.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당과 바른당도 다 같이 그 주장을 동조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너무 또 빠르다고 얘기하시고 아직도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다고 그러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시죠. 백승주 의원. 지난 87년 체제가 지금 30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의 내용과 구조는 5년제 대통령 뽑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 개헌특위도 연말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6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개헌 논의의 핵심적인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내용은 안 났지만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게 그 권력 구조 측면에서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있다. 이것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책임총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예산법률주의라든지 권력기관,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 중립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월 말까지 개헌특위가 있을 동안에 우리 당론이 나오고 또 민주당 당론이 나오고 정부안이 나오면은 그래서 수기해서 이 진짜 30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다, 50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다 심정으로 이게 좀 그렇게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말까지는 일단은 더 논의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면요. 그 작년 3월 달에는 왜 빨리 개헌을 하자고 그러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런 수기도 없이 제안을 하셨던 거냐. 그걸 인정하시면 제가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주 의원 바로 답해 보시죠. 그 개헌안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들이 개헌을 조속히 하자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개헌을 막상 준비해 가니까 이 원포인트 개헌이랄까 핵심적인 거 하나 하고 이 원포인트 개헌하면 가능한데 전체적인 권력 체제를 87년 체제를 바꾸려 하니까 따질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따질 게 많더라. 내용 따질 게 너무 많은데 이 따질 거 많은 걸 놔두고 그 약속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도 아니고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수기해서 하자는 이런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뽑는 거하고 헌법을 바꾸는 문제하고는 질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백 의원님 두 가지를 사과하셔야 돼요. 작년 3월 15일 날 정략적으로 개헌하자고 요구했었던 거다. 그걸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내 대선 공약은 졸속적이었다. 그리고 그 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걸 차차히 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좀 그 정도 하고 제가 두 분께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권력구조에서 사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제이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정도 하자. 국회에서 선출은 아니고 뭐 그런 정도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 정도 가지고 절충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직 당론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이 재앙적인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건데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안,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을 맡아서 국무회의가 지금 단순 심의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의결기구화하고 좀 더 총리가 과감한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제로 가자는 거하고 권력 구조에서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로 과감하게 손질을 봐서 대통령의 권한은 좀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이고 축소하고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원 집중제 성격의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정도 하게 되는 건 절충안으로 받아들이기 아직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바로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해서 선출로 추천이 아니라 선출로 하자. 이게 대통령이 추천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한 게 아니고. 박용진 의원 저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듣고 끝냅시다. 아직 우리가 당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일 걸림돌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국회가 그 권력을 위임받는 기관이 될 텐데 국회와 어떤 정치권이 그런 만한 권력을 받을 만한 잘 준비가 되어 있냐, 자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고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런 내각제형의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하되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리를 굳이 국회에서 선출해서 또 그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까지 다 쥐고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별로 국회를 안 믿는다. 그래서 국민 지지가 별로 없다. 아쉽게도 뭐 그게 사실입니다. 백성조 의원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점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서 신뢰가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것을 가지고 권력 구조를 논의한다면은 국회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국회에게 좀 더 책임과 권한을 줌으로써 국회가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추어간다 이런 전제하고 해야지. 현재의 국민의 신뢰도를 갖고 이렇게 보면은 정부 기구 중에 없어질 기구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절충,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대북 특사단의 특사외교가 오늘로 마무리됐고 이어서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이 소리들을 들어보시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현빈 소유, 친남하게 따뜻한 고명으로 꽃이 핀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이와 같다. 앞으로 적극 지지하게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당국의 그 모멘텀을 계속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고, 꼭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 차질 없이 그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가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갔다 왔고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요? 이 정의용 실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면담을 한 데 이어서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의 성사 경과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북핵 문제 해결 협조 이런 것도 같이 요청을 했는데 다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 또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다로 외상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일본은 이제 납북자 문제가 북한과의 현안이니까요.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좀 회담을 한 이후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구상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이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가 되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떠난 거죠. 그렇습니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도 만난다면서요?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외교부가 대답을 하기를 회동 계획이 있다,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난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회동 목적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경화 장관은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만나서 철강 분야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도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관 대행이라고 한 게 국무장관 지금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되려면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도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북미 정상회담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는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하. 또 미국의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폼페이오 국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준비 전권을 줬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부가 아니라 CIA가 좀 계속 주도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폼페이오가 주도하는 CIA가 북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일괄 타결하는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펜실베니아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급해서 아마 이런 일괄 타결 시도에 좀 힘을 실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장관 바뀐다고 일정이 늦춰지고 이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맞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면서 고위공무원들을 호통쳤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이런 행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3, 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지원을 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을 개선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5년간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를 하고 또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 이제 그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도 하는데요. 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이제 자가 부담을 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서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2006년 2조 2천억 원 이후 최소 수준이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오갈 것 같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세계의 잉여금을 포함해서 정부의 여유자금 약 2조 6천억 원에 기금 여유자금 약 1조 원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쓸 돈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이 추경 예산안에는 군산, 통영 등의 주요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지원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좀 정치권이 여러모로 지금 잘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주요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 쪽에 대한 그 취업 지원책들인데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낮은 게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보존해 주는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또 3, 4년짜리 한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조적 대응 이것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패럴림픽 뉴스도 좀 정리해 주시죠.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오전에 영국전에서 5대4로 승리를 거뒀고 오후에 중국을 상대로 중국은 7대6으로 눌러서 9승 2패 예선 1위로 4강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예선 1등. 그렇습니다. 이 대표팀의 상대는 내일 오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 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예정인데요. 패럴림픽 준결승전은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스하키는 아쉽게도 결승 못 올라간다면서요. 오늘 캐나다와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7대0으로 좀 참패를 했는데요. 강팀인 캐나다가 워낙 이제 파상 공세를 좀 퍼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24번 슈팅할 동안 우리 이제 2번밖에 슈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실점이 7점에 그친 것은 좀 골리를 맡은 이재용 선수의 선전 덕분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동메달 결정전은 17일 낮 12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탈리아 간 준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패한 팀도 맞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가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선수들은 동메달 딸 가능성 크다라면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경기는 김정숙 여사가 관람을 해서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계속 거기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관람을 또 한 것이죠. 다음 뉴스요. 오늘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 등의 인사조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 조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직권 면직 등의 조처를 좀 먼저 취하고 이 해당하는 사람이 소송 등의 어떤 법적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다만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에 채용비리 당시에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시험 성적 자료 같은 게 왜 없답니까? 이걸 뭐 어떤 그 증거물이어서 없앤 것인지 그 검찰이 좀 확실히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후속 조처를 지시하면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비리 문제가 계속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검하고 법무부를 오늘 압수수색한 거는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넣은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매약 외압 의혹 등 수사를 위해서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지휘를 내리는데 이제 관련 문건들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검찰은 당시 수사 지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던 안미영 검사 과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느냐 또 인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예.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진 검사 인사 관련 자료 역시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검찰은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 이틀째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또 압수수색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이쪽 수사는 너무 늦어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가 영국에서 비슷한 사건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러시아의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러시아 외교관 23명의 추방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외교부는 현지 시간 14일에 성명을 내고 영국의 이런 조치를 도발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아하. 이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했는데 러시아는 노비촉을 개발한 바가 없고 오히려 영국이 러시아 이미지의 실추를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국이 조작했다? 그렇죠. 이에 영국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조사를 요청하고 또 미국이 영국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사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의 긴급 이사회가 며칠 내에 열린다고 하고 또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건이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첩보 영화에서 막 보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하늘의 별이 되어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킹 박사가 어떤 연구 업적을 남긴 건지 이걸 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 모시고요. 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태형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루게릭병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눈동자로 소통하던 그렇죠.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어떤 업적이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네네네. 과학계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럼 21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물리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호킹 박사가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질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현존했던 가장 위대한 천재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뉴턴에 필적할 만큼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업적을 뭐라고 꼽아요? 일단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호킹 복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라고만 알았는데 블랙홀도 결국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지금 우주 생성의 그렇죠.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어요. 근데 왜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뭐 그렇게 듣긴 했지만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연구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 자체가 빨아들여 가지고 한 점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물질이 블랙홀의 한 점으로 모인다. 그럼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서도 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빅뱅의 그렇죠. 빅뱅이 자체가 일어났던 시작이 블랙홀과 거의 같은 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서 한 점, 특이점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모으게 하는 건데 그 반대 과정을 갖다가 되돌리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기원인 빅뱅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도 증명을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그런 걸 증명한다는 건 어떻게? 수학이죠. 수학으로 해서 이제 수학을 공식이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쓰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0.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학이라는 것은 거의 예술적인 부분인데 수학의 수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블랙홀 자체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호킹 복사인데 그것도 호킹 복사. 복사라는 것은 이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물질은 빛을 냅니다. 선생님도 빛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온도가 절대 온도로 0도가 아닌 것들은 다 뭔가 복사한다고 해서 빛을 내보내거든요.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렇죠. 빛을 내보내는 거죠.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람 어디 가면 뭐 적외선 카메라로 뭐 온도 감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 되는데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영하 273도가 아닌 다음에는 조금씩 다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홀도 온도가 0이 아니다. 그래서 블랙홀 당연히 온도가 0이 아니니까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또 증명을 했던 부분이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빛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낸다. 그렇죠. 근데 그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블랙홀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초등학생들 정도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이 뭔가.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별이 영어로 스타잖아요. 스타라고 하는 건 스스로 타는 건데 수소가 타는 거예요. 타다 보면 점점 무거운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철이 되거든요. 별 속에 무거운 철이 마지막에 남아요. 그래서 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느릴 때 보면 가운데 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큰 별들 태양보다 한 수십 배 되는 별들은 폭발한 다음에도 중심에 철이 굉장히 많겠죠. 그 철들이 날아가지 않고 중력으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보통 블랙홀은 태양보다 30배 이상 무거운 별이 마지막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 폭발한 다음에 남아있는 중심 부분이 수축하는 건데 우리 보통 평소에 잘 못 느끼는 중력이 얼마나 그 중심을 세게 수축시키냐 하면 지구를 새끼손톱만 할 정도까지 되게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질이 그 비율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세다 보니까 주위에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고 중력이 워낙 세서. 그래서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블랙홀 속에 하나의 점으로 모든 질량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태양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무거운 철 덩어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들도 점점 우그러들고 작아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자라는 게 있잖아요.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죠. 이게 보면 원자라는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한 10승미터쯤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요. 근데 그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건 또 10의 마이너스 한 15승쯤 됩니다. 근데 그 자체 공간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 도이던 전자들이 핵에 붙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이걸 중성자라고 해서 그런 별들을 중성자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짜부가 되는 거죠. 압축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거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뚱뚱한 별의 시체인데 지구 정도 크기를 새끼손톱만큼 압축을 시키면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력이 사실 엄청 그 블랙홀의 존재는 지금 확인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홀 자체가 나오진 않죠. 우리가 호킹 복사는 증명이 안 되지만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하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지구를 손톱만하게 작게 만든다면 그 돌아가는 회전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의 뭐 광속에 가까울 정도 빠르게 회전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니까 엄청나게 주변에서 빠르게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충돌하겠죠. 그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망원경을 띄어가지고 그런 데 나오는 감마선이라든가 X선 같은 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에서 나오는 그런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넘는 이런 블랙홀들이 발견이 됐고 또 은하계의 중심에는 보통 이런 블랙홀보다도 이 질량이 한 수백만 배에서 억 배 이상 되는 뭐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자이언트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블랙홀의 존재는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그 안에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손톱만을 질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어떻게 한 점으로 모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블랙홀 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건 사실 계속적으로 뭐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모르죠. 근데 다만 블랙홀에서 이런 것들이 이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블랙홀도 복사를 한다. 뭔가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호킹 복사라는 거예요. 블랙홀은 확인됐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블랙홀에서 뭔가 나오는 걸 포착해낸 건 아직 없는. 그건 없죠. 그게 왜냐하면 호킹 박사가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아인슈타인 박사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광전 효과라고 해가지고 빛에 쪼여지면 거기서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호킹 박사는
이 아주 호킹 복사라는 유명한 업적을 남겼지만 예.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 노벨상을 못 받거든요. 아까 수학적으로는 증명했다고 네, 했잖아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나왔지 현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 안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호킹 박사는 그 위대하지만 노벨상을 못 받은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이게 입증이 안 되냐 하면 호킹 복사가 일어나려면 블랙홀이 딱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오려면 빨아들이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호킹 박사가 주장한 건 뭐냐면 호킹 복사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영하 한 270도라고 했잖아요. 예. 영하 270도보다는 높아야지만이 이것이 내보내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온도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는데 블랙홀의 온도가 영하 270도보다 높으면 먹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을 텐데 예. 그러려면 블랙홀의 크기가 얼마나 작아야 되냐면 블랙홀은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표면의 중력이 높다는 건데 예. 얼마나 작아져야 되냐 하면 우리 지구 정도 질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이 되려면 태양 질량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돼야지만이 블랙홀의 무게가 그렇게 되는 건데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한 3, 40만 배 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지구 정도 되는 크기의 블랙홀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 미니 블랙홀이거든요. 예.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지구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 가장 유명한 블랙홀에서도 에너지가 나온다, 빛을 낸다를 이 연구 업적을 낸 게 1974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970. 그럼 그 74년부터 최근까지는 주로 또 어떤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홀하고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립자들, 뭐 원자 안에 있는 전자 이런 세계거든요. 네. 우주를 이런 양자 역학으로 또 이제 한번 설명하려는 양자 우주론 연구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양자 역학 속에서는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에너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호킹 박사가 생각하는 우주, 양자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주 양자 우주론, 그런 자꾸만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양자 우주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연구를 하셨고 또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도 못했던 부분들. 뭐요? 우주에 있는 힘들이 결국은 중력이라든가 전자기력, 뭐 그다음에 그 핵력이라고 해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런 걸 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일된 힘을 하나로 갖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못했지만 호킹 박사도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 근데 결론은 아직 못 내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이제 양자 역학으로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스티브 호킹 박사는 기본적으로 우주 생성의 원리와 우주의 역사, 우주의 미래 이거에 초점을 맞추셨던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뭐 컴퓨터에 두드려도 어려운 얘기를 머릿속으로 다 그걸 계산하시면서 하는 게 웬만한 슈퍼컴퓨터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감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2년생이고 나이 20살 좀 넘자마자 바로 그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42년생이거든요. 42년생인데 사실 그 태어난 날짜가 그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월 8일 태어나셨는데 갈릴레이가 돌아가시고 300년 되는 그날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돌아가신 날짜는 또 아주 우연하게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천재들끼리 뭔가 소환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실제로 1942년생인데 63년, 21살 때죠. 발병했고. 발병해가지고 원래 의사들은 2년을 못 넘긴 것 같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병의 진전이 천천히 느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교 때 친구하고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65년도에 결혼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녀도 셋이나 낳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은 게 65년도 발병하고 나서 남들은 2년 후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2년 후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물리학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호킹 박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더 열심히 연구하신 그렇죠. 그래서 거죠. 지금만이 못한다. 그래서 지금만이 못한다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근데 다행히도 그 의지라든가 그런 어떤 열망,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명을 연장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63년도에 2년을 못 살겠다고 한 분이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역시 사람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천재도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의지가 있으니까 또 노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때도 저는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보면서도 그 당시에도 호킹 박사 참 안타깝다. 한국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 제로지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 무중력 체험하는 이런 체험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뭐 우주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뭐 워낙 어려운 거 연구하셨지만 아주 쉬운 대중서도 많이 책을 써내셨다면서요? 뭐 1988년에 썼던 시간의 역사, 워낙 뭐 1000만 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학자서부터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까지 우주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업적을 설명하면서 빅뱅서부터 본인이 연구했던 블랙홀 이런 부분에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시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갈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일반인들이 눈높이 썼는데, 사실 뭐 대중적인 천문학자 하면 이제 칼 세이건 박사를 많이 알죠.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 박사 코스모스 쓰신 분이죠. 사실 근데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시간의 역사가 더 유명했던 거고 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중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셨고 뭐 한국에도 2번 오셨다 가셨고. 알겠어요. 뭐 작년에는 정말 또 뭐 우주를 탐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또 방송도 나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도 보내시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되새겨야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이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점점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가 오염되니까 과거에는 호킹 박사가 인류의 존재를 우주에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주에서 외계인 찾는 거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바뀌셨는데 지구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의 기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그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는데 빛으로 한 4.3년 되는 거리에 있는 별이에요. 광년 4.3 광년. 킬로미터는 40조 킬로미터. 여기다가 그 정말 아주 작은 우주선을 갖다 빛의 광합으로서 쏘아 보내면 한 20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실 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마지막에 크셨다. 많이 크셨죠. 지구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를 하늘의 별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 지구 온난화 이거 막아야 돼. 이거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